이야기는 1988년으로 시작돼. 1988년 10월 16일 서울 올림픽만큼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야. TV에 생중계된 일이 있어.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어. 현장의 접근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이들 인질들의 상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가자동에서 생중계가 된 거야. 인질극이. 권총을 든 남자와 이 총은 그 누구도 나에게 뺄 수 없어. 겁에 질린 여자가 있어. 남자가 총을 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그거 알 것 같은데? 더 특이한 게 있어. 이 인질범이 경찰한테 요구를 하는데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선글라스를 낀 남자 지강원. 지강원 그 유명한 지강원 사건. 사건이야. 나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이 지강원 이분의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기억이 나지. 너무 어렸다. 그래. 이 지강원도 지금 제 나이가 36이니까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나이. 그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동생인 거야. 그러니까요. 대학교 1, 2, 3학년 애들이야. 네. 나이로 따지면. 정말 아수라장이지.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경찰 1000명이 지금 둘렀어. 취재진 동네 주민 해가지고 이 동네가 마비될 정도. 그냥 사람들 머리로 다 빽빽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난리통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어. 나는 시민이야. 나는 미래를 보고 과거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인이란 말이야. 너무 불만이 많어. 이게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찰 수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인질극이 벌어지기 9일 전. 9일 전. 재밌다. 오빠 신나는 것 같아. 중부고속도로에 버스가 달려. 그 죄수 호송버스지. 미결수 25명을 태운 호송버스가 있었는데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뭐 공주 교도소로 그러니까 이갑 중인 거지. 한 안성 부근쯤에 딱 왔을까 그때 한 명이 일어나는 거야. 저 소변 좀 보고 싶습니다. 소변통을 가져다 건네는 순간에 지금이다! 그런데 죄수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버스 안에서. 아 진짜? 이 버스는 죄수들의 점령을 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 교도관 분들이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교도관 옷을 이 죄수들이 입고. 그 중에 13명은 그냥 안전한 감금을 택해. 그래서 그냥 그 차에 있어. 나머지 12명 그 안에 재소자 카드 그거를 막 박박 다 찢어. 그 신분 이제 확인 못하게. 권총하고 실탄을 5발을 다 챙겨 탈출을 합니다. 감중이던 미결수 등 죄수 12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집단 탈출했습니다. 전국이 초비상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근데 12명 중에 2명은 당일에 검거가 되고 또 그 중에 3명은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 왜? 불안해서. 아니 불안해서 놀러 갔어. 룸살롱.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거기 가고 싶냐?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야.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을 탁 들이대면서 우리 탈출하고. 뉴스에서 봤지? 경찰에 신고했어.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룸살롱에서 이렇게 검거가 되고. 근데 이 3명이 잡혀감으로써 그 사장이 600만 원을 받게 돼. 포상금. 1인당 200만 원씩. 나머지 7명이 남았잖아. 그다음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전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병수배를 때리고 TV에서 사진 뭐 검문 검색 막 이렇게 됐는데도 진짜 소식이 없는 거야. 3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탈주범들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묵고 갔어요. 집에, 일반 가정집에. 머물렀다가 갔다. 안암동에 가정집이야. 여기도 가정집인데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그냥 들어온 거야.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서울이 발칵 뒤집혔겠지. 야, 일반 가정집에 탈주범들이 들어갔다더라. 28시간 만에 나왔다더라. 서울에서 일제히 다 같은 마음으로 이걸 열었대. 뭘 열었을까? 반상회. 그렇지. 딱 한 군데서만 반상회가 안 열려. 그때 반장님이 지방에 잠깐 출장을 가셔가지고 행당동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 탈주범들이 행당동으로 간 거야. 하필. 현금 있는 거 다 내놔. 현금 4만 원.
아, 하필 또 서민 집에 들어간 거야. 근데 왜 하필 가정집에 가정집을 갔을까? 근데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할 때 범인을 잡기 위해 가는 곳이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간다던가 터미널에 간다던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숙박업소를 간다던가 얘 라인 마지막인데 먹고 놀자는 것처럼 뭐 유흥업소를 간다던가 여기는 못 찾겠다 하는 데가 가정집인 거야. 이거는 경찰이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던 거야. 인질 숙박극이 계속되고 있다. 대담한 인질 숙박의 속수무책. 더 과감해져. 대학병원이. 진짜? 이것도 패턴을 완전히 깨는.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딱 승용차에 타려던 순간 탁 붙더니 옆구리에 칼을 딱 때리고. 이 남성분은 35살이셨대. 지금은 이제 예순이 훨씬 넘으셨지만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 트렁크 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두세 명이 또 와가지고 칼을 이제 딱 대는 거 느껴지는 거지. 이 친구들이구나. 아저씨 집 어디요? 그래서 저기 문정동이다. 그건 왜 묻나 처음에는 했지. 그러니까 아저씨 집으로 갑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 우리 집에 가면 가족들 나도 안 가. 근데 또 마침 그날이 우리 아내분과 6살, 4살짜리 두 아이가 있었어. 그 세 가족이 처가에 예.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다. 서울역에 마중 나가기로 했던 거야. 아내는 아내는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딜을 했대. 협상을 했대. 얼마나 있을 거냐. 뭐 2박 3일. 2박 3일 되면 바로 나와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야. 세 번째 집이 나왔어. 문정동이야. 정말 씩씩거리면서 아내분이 문을 열었대. 딱 들었는데 탈주범 뉴스에서 보던 탈주범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무섭지 않니?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제약회사에 다니잖아. 딱 번쩍한 거야. 수면제. 그렇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수면제가 있었다. 수면제를 하나 내가지고 물에 딱 넣어봤다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좀 으스러지는데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맛을 봤다고. 맛 아주 썩 이도 안 되겠다. 드라마랑 현실의 차이야. 근데 그러다가 정말 또 한 번의 기회가 와. 갑자기 지방원이 오더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결혼 반지를 용케 찾은 거야. 자, 이걸로 돈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전당포를 가지. 나가면 방법이 있겠다. 어떻게든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전당포 주인한테 할까? 왜 얘기를 못했을까? 지강원이 4살짜리 둘째 아들을 안고 있었어. 지강원이 머리를 쓴 거지. 집 주인하고 탈주범들하고 이제 술도 한잔해.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 못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가슴에 담아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 없는 집에서 자라서 홀대박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게 된 이야기. 어렵게 이발소에 취직을 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막 그 사회 냉대가 또 얼마나 심했겠어. 심했겠어.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술을 한잔 함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 이 인질범들도 어떤 애환을 이 인질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지. 리더가 지강원. 지강원. 당시 35세. 탈주범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거지. 의무교육이라 조금 내는 돈인데도 그걸 안 갖고 오면 안 내는데 일어나라 해서 또 때렸어. 선생님. 수치심을 맞아. 일으키는 말들을 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이 정말 상처받게 만들었어. 맞아. 억지라고 뭐또 처벌받고 뭐 이렇게 반복되게 살았나 봐. 근데 이 사람도 꿈이 있었겠지. 그치. 모두 꿈은 있으니까. 꿈이 시인이었대. 나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시인이다. 행복한 거지가 되고 싶었던 낭만적인 염세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대. 탈주한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 대한민국의 비리는 파헤치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탈주범 주제에 뭔 무슨 비리를 파헤쳐. 비리를 차했어. 나름 이제 대의 명분을 찾은 것 같아, 내 생각엔. 네. 그리고 연희궁으로 가려다가 경비가 심해서 그만뒀다. 타겟으로 삼은 게 연희궁이야. 전두환네 집으로 가겠다는 그치, 거잖아. 전두환의 집에 가겠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느냐. 공범 2명하고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이랑 승용차 등 556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한 거야. 사이즈가 컸네. 사이즈 컸지. 당시 그냥 556만 이건 뭐 원이면 단순 그 절도가 그치. 그 사람의 형량은 7년 받았어. 보호 감호가 10년이 더 추가가 돼. 뭐 유해처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감옥 같은 데서 사는 거야. 10년 동안 더. 그러니까 17년이야, 합의. 17년이구나. 17년 사는 거야.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가 있으면 본형을 마친 뒤에 별도로 이 감호소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 보호감호하고 연희동이 무슨 관계가 보호감호 있나? 제도가 원래 없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든 거야. 원래 만든 없었어. 사람한테 간 거구나. 원래 없었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신군 전두환의 무리들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국보위. 사부약 일소 특별 조치를 단행해 사부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훔친 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뭐 명목도 좋아. 뭐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 나쁜 사람은 뭐 벌 받았으니까 더 벌 받아라고 했어. 근데 정작 이걸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 이게 리틀 전 정경환 씨. 이 사람은 시민인데 정장에 입고 출근하다가 정경환이 보이니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뺨을 한 대 친 거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순시하고 업무 보고를 이 받았습니다. 형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정치 개입을 하고 이제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횡령한 돈이 재판에서 인정된 게 76억. 그 당시에 76억을 횡령하고 몇 년을 받았을 거야? 7년을 받아. 7년. 그리고 심지어 7년을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경환은 법정을 나가면서 웃으면서 만족할 만한. 흔들면서 7년을 심지어 다 살지도 않고 3년 조금 더 살고 나서 또 석방이 됐대.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지강원의 556만 원, 17년 그리고 76억 원. 정경환 씨의 7년. 그나마 3년 하고 가석방. 나가 내린 판결은 정치적 교부에 의해서 내린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이 말이 탄생을 하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아는 바로 그 말. 유전무죄. 무전 유죄.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아, 그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거 몰랐네. 그 말을 한 사람이구나. 그치. 탈주범들이 출연한 신촌 일대를 포위하고 검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탈주 7일째야. 지강원 일당이 경찰한테 발각돼. 그것도 신촌 한복판에서 발각된 거야. 이게 진짜 연희동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신촌까지 갔네. 연희동으로 가는 게 아닐까. 경찰이 수배 차량으로 알고 이제 추격을 시작해. 이 6명이 어떻게 했겠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되고 한 명은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4명, 4명은 이제 인파 속으로 막 도망쳤어.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 집에 이제 이 탈주범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네 번째 집에 그분이야. 신촌에서 나타났고 그중에 한 명 검거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도주 중이다. 자막에 이렇게 TV에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동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서 누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봤더니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탈주범들은 언제 잡히나 이러고 있는데 두두두두 문을 열고 탈주범들이 들어온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22살의 여대생이셨대. 탈주범들이 이제 들이닥친 거지. 그때는 이제 70이 넘으셨던 아버지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탈주범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건네신 한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 밥은 먹었냐? 저희 어머니한테 빨리 밥부터 차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가서 이제 고추장찌개 무슨 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빨갛게 너무 급히 이제 맛있게 먹더라고요, 다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들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신발 좀 벗어라. 그래서 사람 사는데도 신발은 벗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신발을 또 다 벗더라고요. 걸레를 주면서 빨리 닦으라고 그랬더니 다 걸레를 닦고. 저녁을 막 먹고 나니까 얼마 좀 안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는 막 쫓기고 막 탈주를 그치. 벌이고 막 도망가고 막 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 집밥을 딱 먹고 이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대생인 그분한테 농담처럼 이제 이렇게 물었대. 방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가씨 어떻게 죽는 게 제일 멋있어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육상에서 떨어져 죽는 게 멋있어요. 총에 맞아 죽는 게 좀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하면 탈주범들을 순순히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대. 기독교인이셔서 이런저런 구절을 이제 탈주범들한테 읽어주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지강원이 말을 걸어온 거야.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마음처럼 되게 해달라고 철판에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니까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 막 땅에 떨어질 정도로 울고 그래서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진짜 의미심장한 1박 2일을 보내고 드디어 그 마지막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흐르던 국가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집에서는 빠져나가지를 못하지. 왜냐면 이날 새벽에 그 집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 그 신고를 받은 즉시 테러 특공대 경찰 1000명이 그 집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8박 9일 동안 경찰은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 이제 제발 나타나라 나타나라 하는데 드디어 여기서 나타난 거야.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인질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가은아 견디 마라. 강수야, 아줌마 말 좀 들어줘, 주판이. 강수야, 엄마한테 이거 들어줬잖아, 강수야. 좀 말 들어줘. 지강원 일당은 진짜 무시무시한 인질범이었지만 담 밖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대. 총을 겨누면서도 귓속말로는 미안하다. 정말 이럴 생각이 없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강원이 요구를 해. 승합차 한 대를 보내달라. 승합차 보내주면 인질 풀어주고 조용한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짓겠다. 잠시 후에 이제 대문이 열리고 이 인질범 중에 한 명 강 씨가 나와. 지강원이 이제 차를 준비했는지 네가 확인해 보고 와라. 차가 없어. 차를 준비를 안 해줬어. 그래서 에이 속았네 이러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인질극의 현장에서는 벗어나라. 그렇지. 넌 나갔으니까 나간 김에 살아라. 지강원이 35살이었고 강 씨가 21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지강원 입장에서. 가스통이죠 이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지강원의 총을 빼앗아서 한 발씩 이제 겨눈 거지. 체념반 지강원이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카세 테이프를 동네 인근에 사가지고 넣어주고. 진짜? 이건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자기 머리에 총을 탁 이렇게 켜놓은. 죽겠다 내가. 죽겠어. 간다 가. 목 찔렀어. 지금 목 찔렀어. 서서히 죽는구나. 거기는 유리를 집어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 근데 그 순간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지강원한테 총 2발을 발사.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12시 20분 지강원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병원 구급차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탈주범이 경찰에 검거돼서 경찰 보송차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공판을 해. 이 북가자동 인질범 이 4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 그 강 씨. 선고 공판에서 이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7년이 됐어. 보통 15년 구형하면 뭐 12년 선고 받거나 그렇지. 10년을 선고받는데 7년을 선고받은 거야. 형량이 확 줄었잖아. 인질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줬어. 5집 중에 3집에서 탄원서를 낸 거야. 이 강 씨를 위해서. 이 당시에 탄원서 원본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평범하고 단란한 우리 가정에 10월 11일의 새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알고 있는 교도소 탈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먹었지만 이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식사도 커피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한 이들 모두는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들에게서 나쁜 범죄자의 냄새가 아닌 인간다운 눈빛을 읽었고 후회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집안에서 담배 연기와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이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신세 많이 지고 간다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맨 나중에 남은 지강원과 강 두 사람은 우리 식구에게 자기들이 떠나면 곧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가고 난 후 솔직히 우리 네 식구 모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 탄원서를 읽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희망의 빛을 벗삼아 세상에 좋은 등대지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좀 가련하기도 하고 최후를 알기 때문에 최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서로 막 이런 감정의 동화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다섯 집이나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렇지. 집주인분들이 또 이렇게 잘 좀 누그러뜨리게 잘 해주신 건 아닌가. 1988년도 이 한 해 진짜 너무 공사다망한 한 해였던 거지. 올림픽으로 막 뭔가 막 축제처럼 했지만 이런 서민의 아픔의 막 사건도 있었던 거고 일도 많았던 거고. 유명한 경제지잖아. 여기에도 그 말이 나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스. 여기 실렸어요? 그 예,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실렸어. 어찌 보면 이게 뭐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말일 수도 있어. 이게 그때 88년도에 나왔던 유행어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짜 오빠가 딴 건 다 몰라도 그 말은 알잖아. 왜 그 말이 아직까지 회자되는지. 그 말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맞아. 유전 결혼, 무전 비혼.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치. 유전 취업, 무전 실업. 돈 있고 뭐 연줄 있고 뭐 하면 뭐 어디 뭐 막 취업도 막 하고. 유전 면제, 무전 입대. 아 군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이제 하나도 안 웃긴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 거지. 내 기억 속에 그냥 한 장의 스틸? 그래. 흉악범이 저지른 인질극. 알지 못했던 풀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 깊이를 알고 나면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영웅이 되거나 이런 걸 원치는 않아. 맞아. 영웅은 아니지. 영웅은 아니야. 절대 영웅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였으면 좋겠다. 죄면 죄, 아니면 아닌 거. 맞아. 그냥 무죄, 그냥 유죄. 이렇게 두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이 말을 근현대사 역사책에서만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듯이. 이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돼. SBS